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다들 바쁘신 시간이실 텐데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전혀 돈이 되지 않을 책을 출판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신 우리 샘물결 플러스 출판사와 샘물결 아카데미에 감사드리고요. 저도 쓰면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읽게 될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강의를 하려다 보니까 다시 읽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너무 어려운 주제라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또 1시간 반 동안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먼저 도대체 성서학자가 왜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됐나 하는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가 제가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면은요, 박사 논문을 쓰면서부터였습니다. 제 논문이 2005년에 통과되어서 학위를 받았고 2006년에 같은 비슷한 이름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누가의 순환사화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로마,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논문을 썼거든요. 제 관심사는 성서학과 문화 연구입니다. 문화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성서 해석자의 문화적 맥락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어떻게 우리의 문화적 상황에 연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한국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이 또 아프리카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랑 어떻게 다르느냐 하는 그런 해석의 맥락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해석자의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에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목에도 On East Asian Global Perspective라는 이제 제목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문화 이론, 문화 연구, 특히 문화 연구 가운데서도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라는 이론을 채용해서 논문을 쓰게 됐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 이 당시는 이제 9.11 사태가 일어난 직후예요. 그래서 9.11 사태 이후에 미국의 모든 문화 담론이 제국이라는 주제로 초점이 맞춰졌었습니다.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제국을 연구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저도 로마 제국이라는 이제 주제를 선택을 한 거죠. 주제를 선택을 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중에 이 순환사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개혁하시고 성전에서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죠. 최후의 만찬하시고 그날 밤에 붙잡혀서 예루살렘에 끌려가서 침문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타나시고, 이게 이제 순환 이야기인데요. 이 순환 이야기를 자세하게 관찰하다 보니까 성전이라는 공간과 예루살렘 성이라는 공간이 별개의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일반적으로 성서학에서는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하나의 공간으로 다룹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성전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공간 복음서도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이나 성전에 대한 입장이 좀 다른데, 마가복음 경우에는 반성전적인 모티프가 강하죠. 그것은 동시에 반예루살렘적인 모티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는 비교적 예수께 우호적인 공간으로 그려지고 예루살렘은 적대적인 공간으로 그려지고, 그런 반면에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당하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나타나시죠. 이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인데, 누가복음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끝나고 예수님이 부활 현현도 예루살렘에서도 일어나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마가만큼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 전체가 그냥 예루살렘과 성전을 합해가지고 그냥 친예루살렘적이냐 반예루살렘적이냐 뭐 이런 식으로 다루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누가는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서로 성격이 다른 공간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의 일반적인 연구와는 상당히 다른 발견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는 성전에서 이제 단순히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주변에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우위가 나타나요. 그런데 반면에 예루살렘 성으로 가면 유대 지도자들이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예수 주변에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백성들이 이번에는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이런 형국이 나타나서 성전은 예수께 우호적인 공간으로 그려지고 예루살렘은 예수께 적대적인 공간으로 그려지더라고요. 이거 참 재밌는 발견이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우연히 다른 기회에 UC 버클리 박사과정에서 지리학 공부를 공부하는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다른 일로 만나게 됐는데 마침 그래서 이제 내 얘기를 했죠. 이런 식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이런 재밌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혹시 이걸 지리학 이론으로 좀 설명할 수 없을까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공부하는 이론이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친구는 경제지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래서 책을 몇 권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도린 메시라는 여성 지리학자인데 영국의 여성 지리학자인데요. 이분이 쓴 스페이스 플레이스 앤 젠더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에서 이분은 이제 자신의 그 공간 이론을 짤막하게 서론에 소개를 했는데 그분은 공간적인 것, 더 스페이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냥 공간, 보통 우리가 공간이라고 하거나 장소, 플레이스라고 하거나 스페이스라고 하거나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분은 더 스페이셜 이런 표현을 쓰면서 공간적인 것이란 단지 물리적인 공간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관계들, 그 사회관계들에는 힘이 결부되어 있고 의미가 결부되어 있는 이런 다양한 사회관계들이 특정 순간에 어떤 물리적 공간에 접합됨으로써 하나의 공간적인 것이 형성된다. 그것이 공간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서론의 한 두세 페이지 읽었을 때 나온 내용인데 제가 딱 이걸 보면서 무릎을 딱 쳤어요. 딱 보니까 야 이거 기가 막히다. 이게 제가 본문 관찰한 거랑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틀을 가지고 제가 본문 관찰한 거랑 이제 결합을 해서 Space, Time and Power Relations라는 이제 해석 일종의 관점을 만든 겁니다. 공간이란 무엇이냐? 시간과 공간 그리고 파워 릴레이션이 하나로 접합되어서 공간이 형성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을 읽으니까요. 그동안 눈에 보였지만 확실하게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5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끝나시고 이제 감람산에서 마지막 기도, 고뇌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성전 수비대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잡으러 온 그 군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전반절과 여기서 전반절은 성전 공간을 말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자마자 54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끌려가십니다. 후반부는 예루살렘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안에 스페이스, 타임 앤 파워 릴레이션이 들어있어요. 이 말씀이 어느 지점에 있느냐면요. 19장 45절부터 20장 38절까지는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22장 1절부터 52절까지는 전이입니다. 쉬프트가 일어나는 거고요. 22장 54절에서 23장 49절까지는 예루살렘 공간에서 일어난 일을 서술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 지점, 전이에서 예루살렘으로 딱 넘어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성전이라는 공간과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을 두 공간을 한마디로 요약해가지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언제 성전에 있냐면 날마다라고 말했는데요.
누가복음 21장 37 이거 첫 성경 부분을 끝내는 21장 37절과 38절에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 전체가 요약되어 있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밖에 나가서 쉬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 공간은 낮에 성전 사건은 낮에만 일어난 거예요. 이 날이라는 말 헬라어로 헤메라잖아요. 헤메라는 하루 24시간을 가리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냥 밤과 구별되는 낮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영어에서 day라는 말도 24시간, 낮밤을 포괄하는 뜻도 되지만 night와 구별되는 의미에서 day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날마다는 24시간이 아니라 낮 시간이 낮 시간. 성전은 낮 시간과 결부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뭡니까? 파워 릴레이션에서 예수님의 우위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여기선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공간이 예루살렘으로 바뀌거든요. 예루살렘 공간을 보여주는 건데 이제는 너희 때요. 너희 때요. 시간이 나오죠. 이 때는 언제냐면 지금 밤이 됐어요. 밤이 가장 깊은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어둠의 권세라고 말하잖아요. 이때 밤 시간인데요. 밤 조금 이따 설명 더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공간이 밤이라는 때와 결부되는데 그때는 누가 힘을 갖느냐면 어둠의 권세가 힘을 갖습니다. 어둠의 권세잖아요. 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이요. 이 예루살렘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은요. 53절에서 어둠의 권세라는 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3장 49절에 끝나는 마지막 단락. 마지막 단락이 무슨 사건을 보여주느냐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오후 12시부터 제6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거예요. 하루 중에 가장 밝은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이 어둠의 권세라는 말로 시작해서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이야기로 수미상관, 인클루시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이 밤이라는 시간과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과 낮 시간이 예수의 우위와 연결되어 있고 예루살렘이라는 공간과 밤 시간이 어둠의 권세 우위랑 연결되는 이런 스페이스 타임 앤 파워 릴레이션스의 공식이 이 누가복음 22장 53절의 전후반부에 딱 요약되어 있잖아요. 제가 논문 쓰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막 춤을 췄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거보다 뛰어난 발견을 아직까지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걸 발견하고 나가지고 논문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한 챕터를 쓰는데 1년이 걸렸는데 이거 발견하고 나가지고 나머지 챕터는 그냥 일사천리로 써가지고 1년 반 만에 논문이 끝났는데 그리고 나서 논문 전체를 이제 스페이스 타임의 파워 릴레이션스라는 틀로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제 1장에는 한국 근현대사의 이 한국 공간을 스페이스 타임의 파워 릴레이션스라는 틀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연구 이론을 같은 틀로 정리하고 제 2장에서는 누가행전의 종말론 연구사를 종말론을 가만히 보니까 종말론의 주제는 스페이스 타임의 파워 릴레이션이더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느냐 이게 이슈고 어디에 오느냐 이게 이슈. 그러니까 언제 오느냐 멀리 연기되었느냐 임박하냐 이게 이제 두 개의 이슈고요. 어디에 임하느냐 저 초월적인 세계에 임하기 때문에 현실 권력을 건드리지 않느냐 아니면 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현실 권력과 부딪힐 수밖에 없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자연스럽게 현실 권력과 파워 릴레이션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말론 연구사를 때와 장소와 파워 릴레이션으로 정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사를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순환사화를 이제 두 챕터를 같은 틀로 성전 공간, 예루살렘 공간 이렇게 두 챕터로 나눠서 정리하고 마지막에 종합하고 이래가지고 논문이 끝났어요. 전체가. 이론이 쓸만한 거죠. 이론이라는 게 그냥 단지 어떤 그냥 현학적인 도구가 아니라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점인데 그래서 이제 이걸 이때 논문을 쓰고 나서 야 이거 이 주제 괜찮다 이거. 야, 이 공간 이론, 이거 괜찮다. 이거 계속 좀 공부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계속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계속 확장을 해나갔는데 처음엔 도린 메시로 논문을 썼고 그 다음엔 데이비드 하비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논문을 한번 썼었고요. 근데 데이비드 하비를 연구하다 보니까 데이비드 하비가 르페브르를 소개하는데 하비보다는 르페브르가 성서 해석에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르페브르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다가 이제 인문지리학으로 넘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현상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현상학을 공부하고 나니까 경제지리학과 인문지리학을 공부하면서 해결이 안 됐던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해결이 안 됐고 뭔지 모르고 지나갔던 문제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거는 그냥 공간 때문에 현상학을 공부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해석학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현상학 해석학을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옛날에 지리학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던 문제들이 떠오르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리학 이론의 배경에 현상학이 있었던 거예요. 현상학을 언급하긴 합니다. 인문지리학이 현상학적 장소 이론이니까. 그러나 현상학을 그렇게 깊이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쪽 이제 지리학이나 건축학이나 또 문학 비평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현상학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현상학을 잘 이해를 못하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워낙 어려운 학문이니까. 특히 그리고 인문지리학의 현상학적 장소 이론 그러면 렐프가 가장 중요합니다. 투아니 렐프의 선생님이고 근데 이제 같은 시대에 연구를 했는데 렐프가 쓴 장소와 장소 상실이라는 책이 현상학적 장소 이론의 교과서처럼 읽히는데요. 이 책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렐프가 현상학을 잘못 이해했어요. 네. 렐프는 하이데거를 많이 인용하는데 하이데거를 직접 읽지 않았고요. 노베르크 슐츠가 쓴 실존 공간 건축, 우리말로 번역된데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현상학적인 연구여서 그 책을 갖다가 쓰면서 그걸 현상학적 공간 이론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노베르크 슐츠는 원래 현상학을 하던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현상학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실존 공간 건축은 현상학으로 넘어가던 과도기에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는 현상학적인 측면도 있고 현상학적이지 않은 측면도 있는데 그 현상학적이지 않은 측면이 현상학과 부딪힙니다. 현상학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렐프가 그걸 통째로 다 갖다가 현상학이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현상학에서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지향성이라는 개념인데 렐프는 지향성이라는 개념을 공간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가져다 쓰는데 지향성이라는 개념을 상당히 잘못 이해하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엉뚱하게 현상학적을 이해한 다음에 현상학적 장소 이론을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쭉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하며 그 다음에 르페브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르페브르가 쓴 책 중에 The Production of Space, 공간의 생산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경제지리학의 거의 교과서처럼 읽히는, 그래서 르페브르는 경제지리학의 태두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인데 정말 어려워요. 그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책도 뭐 십수번 읽었고요. 크기 때문에 다 읽지 못하고 이론이 서론에 담겨있기 때문에 이론 부분을 뭐 엄청 읽었고 그거를 해설한 글들도 엄청 읽었는데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이해가 안 된 포인트가 현상학이었어요. 그런데 해설서들이 현상학을 모르는 거예요. 현상학을 빼고 설명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게 나만 현상학을 모르는 게 아니라 공간 담론을 펴는 사람들이 현상학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 책을 2014년에 그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저술 프로젝트로 이제 받아서 쓴 책인데 그때 프로젝트를 낼 때는 전반부에는 현상학적 공간 이론의 계보를 한번 정리하고 후반부에는 누가행전의 서사공간을 해석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원래 프로젝트를 냈었는데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전반부가 너무 길어지기도 했고 또 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 생각을 해서 아예 그냥 그쪽으로 다 써버린 겁니다. 마지막에 성서 해석은 조금만 집어넣고 그리고 그 작업 자체가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책을 쓸 때는
사실은 신학 전공자보다는 공간 담론, 지리학과, 문화학과, 건축학과, 문화연구, 이 공간 담론이 다양하게 확산되어 있는데 그 공간 담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사실은 책을 썼어요. 그래서 가급적 기독교적인 색채를 많이 넣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성서 해석을 할 때도 신학 전문적인 내용은 가급적 빼고 그냥 성경을 깊이 읽지 않는 사람들도 관심이 있을 만한 주제를 뽑아서 쓰려고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해서 결국은 이런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책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공간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장소입니다. 장소란 무엇이냐면요, 존 에그뉴라는 사람의 정의를 활용하자면 위치와 현장과 장소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소입니다. 장소란 어디에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어디에가 반드시 고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몇 달씩 1년 내내 돌아다니는 사람에게는 배가 장소가 될 수 있거든요. 배는 움직이잖아요. 아니면 유목민들에게는 천막이 중요한 장소가 될 수 있죠. 움직여 다니죠. 고정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어디에? 라는 질문에 답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 어디에는 단지 개념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세계 속의 어느 위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현장, 로케일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쉬운 용어를 쓰자면 실제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공간을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공간이라는 말이 워낙 넓은 의미로 쓰이다 보니까 많은 경우가 실제 공간이 아닌 어떤 공간의 은유, 예를 들어서 우리 간에 좀 소통 공간을 좀 확보하도록 합시다. 그럼 그 공간은 실제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와 세상의 사이 공간이라든지 무슨 담론장이라든지 또는 회화 공간이라든지 실제 공간이 아니죠. 원래 신학이라는 학문이 물질 세계를 다루는 학문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실제 공간이 아닌 공간의 은유라고 저는 불렀습니다만 또 뭐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공간 담론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책을 쓴 것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돼요. 현상학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특히 하이데거 후기 하이데거로 가면 후기 하이데거, 이제 하이데거 하면 존재론이잖아요. 하이데거 전기 하이데거는 인간의 존재를 시간성을 중심으로 해명을 하려고 했는데 후기로 넘어가면서 공간성이 중심이 돼서 존재의 토폴로지로 발전합니다. 존재의 위상학으로. 그래서 후기 하이데거로 가면 이런 실제 공간이 아닌 그런 공간의 은유라 할까 형이상학적 공간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공간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요. 그래서 현상학 안에도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제 책에서 접근한 걸 그대로 갖다가 그 관심의 논의에다가 적용을 하면 좀 적용이 이제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벌써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 이제 현상학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의 논의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대체로 1부, 2부, 3부의 순서랑 비슷한데요. 1부에서는 현상학자들의 공간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제 2부에서는 그 공간 개념이 어떻게 다양한 분야에서 현상학적 공간 이론으로 발전해서 인문지리학과 경제지리학으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제 3부에서는 그 이론을 서사 해석 도구로 만들어서 실제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서사 본문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공간 이론을 통해서 어떤 서사 도구들을 만들었느냐면요, 중심, 그리고 장소, 통로, 영역으로 구성되는 공간의 위상학적 구조, 그리고 동일시, 역동일시, 비동일시로 대별되는 장소감, 그리고 공간 재전유, 이렇게 4개의 요소들을 현상학적 공간 이론에서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석 관점으로 삼아서 누가행전을 전체를 한번 개괄적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추경환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서학자로서 책을 쓴다 그러면 요 3번째 부분, 이게 이제 성서학 책을 쓰는 방법이죠. 이론은 앞에서 한 50페이지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려면 이제 사실 이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압축되어서 들어가는 거죠.
이 내용들을 압축해서 간략하게 해석 관점을 제시한 다음에 본문 해석을 철저하게 하는 게 이제 이게 성서학 글을 쓰는 방식인데, 이 책은 다른 성격으로 쓰게 됐다 하고 이제 앞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먼저 어쨌든 여러분들 관심은 현상학적 공간 이론 그 자체보다도 이게 어떻게 성서학 연구하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 여기에 아마도 관심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도 성서학자로서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논의는 먼저 썼던 제 박사 논문의 논의로부터 이어집니다. 제 박사 논문에서는 누가행전 순환서사에 나타나는 어둠의 지배와 하나님 나라의 대립, 거기서 성전 공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공간으로, 예루살렘 성은 어둠의 권세를 대변하는 공간으로 나타납니다. 어둠의 권세라는 말은 영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죠, 사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하자면 파라오의 질서인데요. 그 사탄의 영적인 세력이 실제로 현실 권력자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어둠의 권세는 이게 아니고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제국,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제국이 함께 어둠의 권세를 구성합니다. 그 두 통치가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대립해 있는 것이 이제 제 박사 논문에서 발견된 것이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누가행전 전체를 다시 읽자면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지금 공간이 지배되어 있는 거죠. 묵시적인 세계관입니다. 이 세대가 통치하고 있는 거죠. 대별하자면 예루살렘, 하나는 예루살렘이고 또 하나는 로마 제국이라는 이 두 공간을 하나님 나라의 공간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르페브르의 용어로 사용하자면 재전유해 가는 과정, 이것이 누가행전 전체의 서사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 재전유 과정이 크게 보자면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성전을 예수님의 공간으로 전유하시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로마 제국을, 이렇게 큰 순서로 이어지는데요. 성전은 예수님께서 그 공간을 어떻게 자신의 공간으로 만드십니까?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개혁하시죠.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시죠. 그 가르침에 의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들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께 손을 대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성전 공간이 예수의 공간이 되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께서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죽임당하셨으나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이 부활과 승천이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루살렘 옆에 있는 감람산, 누가행전은 감람산이라는 공간을 예루살렘 공간과 하나로 이해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이거는 이제 현상학적 공간에서 아주 중요한 악시스 문디, 세계의 축이 형성되는 거예요. 뒤에 가면 또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 공간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요소가 이제 세계축, 중심축을 중심으로 세계가 창조되는데, 그 중심축이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일반적인 지상 평면과 천상의 평면과 또 지하의 평면을 돌파하는, 연결하는 그런, 수평적으로는 중심이면서 동시에 서로 다른 층들을 돌파해서 연결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악시스 문디 중심축인데, 성경에 세 개 축이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데가 그 성과 속에서 예로 든 것은 야곱의 사다리, 야곱의 사다리가 중심축의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또 이제 복음서로 오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서 기도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산을 통해서 하늘이 뚫리고 지상과 천상 사이에 교류가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에 또 중심축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성막을 따라다니는데 성막 위에는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서 있잖아요. 그게 세계 중심축이 되는 겁니다. 그 중심축을 중심으로 세계, 카오스로부터 코스모스가 창조되는 거예요. 이런 중심축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 모든 종교에 다 있는데,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승천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축으로 다시 설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50일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열흘 후에 성령 강림으로 성령이 또 땅으로 내려오시잖아요. 예루살렘이 중심축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계가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 제국으로 확장되는데요. 이 성령 강림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누구죠? 로마 백부장 누구죠? 고넬료? 고넬료 맞죠? 갑자기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서도 성령이 임하죠. 성령 강림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또 제자들이 이 중심축은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압축해서 하자니까 좀 급하긴 합니다만 예수님이 중심축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있는 데서 항상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이 중심축이 돼서 지상과 천상의 돌파가 일어나면서 중심축이 형성되고 부활 승천에서도 마찬가지고 성령은 예수의 영이잖아요. 누가행전에서 성령과 예수님은 다른 존재로도 나타났다가 동일한 존재로도 나타났다가 하는데 결국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성령이 내려오고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또 제자들이 예수님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중심이 확대되어 나가는 거야. 이동해 다니는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그것이 이제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성전, 유대주의자들이 스데반에게 내가 성전을 모독했다 하고 비판할 때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한 것은 내가 아니다 너희다 얘기하면서 광야의 성막을 이야기하죠. 광야의 성막은 움직여 다니는 중심축이란 말이에요. 중심이 이동하는 거죠. 하나로 고정되어 있고 인간이 사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움직이는 중심축의 이미지가 또 여기서 사용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듬성무서 얘기하니까 좀 약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실지도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이거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다시 나누어서 보자면 누가행전 전체 서사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누가복음은 그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자면 맨 앞부분은 갈릴리 사역, 두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 이야기가 9장부터 19장까지 길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야기잖아요. 누가복음 전체의 3분의 2가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예루살렘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중심을 향해 가는 이야기예요. 그걸 통해서 예루살렘 공간 재전유가 누가행전의 누가복음의 중심, 공간적 관점으로 볼 때는 중심 사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중심으로부터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확대되어 나가는 거죠. 이걸 통해서 로마 제국 전체의 공간이 재전유되는 겁니다. 이걸 가장 특징적으로 또 보여주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책에서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요, 처음에는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배경이란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뒤로 가면 전경으로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자체가 재전유의 목표가 되는 이런 이제 틀로 누가행전 전체를 한번 분석해 본 거예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이제 공간 관점들이 사용이 되는데요. 키가 안 먹네. 너무 한꺼번에 명령을. 중심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장소야 뭐 수많은 장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로, 중심을 향해 가고 우로부터 가고 이 화살표 이게 다 통로잖아요. 그 다음에 영역, 장소고 영역도 영역인데 영역은 배경이 되는 큰. 그러니까 뭐 여기 당산역이 있고 뭐 무슨 동이 있고 무슨 있고 그러면 서울 전체가 하나의 배경으로. 근데 배경일 때는 희미하게만 존재하면 배경이 되고 서울 자체가 장소로 부각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이제 위상학적인 구조. 그 다음에 장소와 대해서 느끼는 감정 또는 동일시, 또 내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건데 제 책에서는 장소감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공간이 어떻게 재전유되어 나아가느냐 뭐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누가행전 전체를 한번 서사를 분석해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석이 어떻게 현상학이 이용됐느냐? 현상학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상학의 공간 연구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제 관점에서, 제 필요에 의해서 요약하자면 현상학은 우리의 근원적 경험을 통해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공간이란 저 밖에 우리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간이죠. 공간, 그러면 어떤 무형의 틀 같은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서사로 말하자면 등장인물들의 행동, 즉 사건이 벌어지는 세팅, 무대로서 저 바깥에 언제부터 뭐 옛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고 있는 어떤 고정된 틀 같은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간은 저 밖에 우리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근원적 경험을 통해서 2차적으로 재구성해낸 것일 뿐, 우리는 그런 공간에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공간이란 우리의 근원적인 경험을 통해서 구성된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다 싶으면 그건 분명히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야, 이게 현상학이구나 알았다고 생각이 되면 그건 분명히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그냥 그거 비슷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현상학이란 무엇이냐? 하이데거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현상학이란 1차적으로 일종의 방법 개념이다. 여기서 1차적이라는 말은 뭐 본질적으로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이런 뜻이 아니라 1차적으로 일단 그것으로 시작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일종의 방법 개념으로서 철학적 탐구의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존재론, 그럼 존재가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거잖아요. 심리학, 그러면 심리 현상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거잖아요. 현상학의 1차적인 관심은 그게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심사라는 거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그 주제, 그 대상, 그것을 가리켜서 현상학에선 사태라고 부릅니다. 독일어로 사헤예요. 사헤, 사태, 사헤 비슷하죠. 그래서 그 사태 자체로 주된 사켄 셀프스트, 사태 자체로 어떻게 그 사태 자체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이 현상학의 1차적인 목표였다는 겁니다. 후설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졌던 것이 그것입니다. 현상학을 영어로 페노메놀로지라고 그러죠. 이 페노메놀로지라는 말은 독일어는 페노메놀로기, 헬라어 파이노메논과 로고스를 합한 겁니다. 파이노메논이라는 말은 파이노라는 동사의 중간태 분사형입니다. 성경에 파이노라는 동사 많이 나옵니다. 빛을 비추다, 보여주다, 드러내다, 나타내다 이런 뜻인데요. 신약 성경을 딱 펼쳐보면 맨 앞에 나오는데요. 파이노의 중간태 분사형이 어디 나오냐면 동방 박사에게 별이 나타났다. 나타났다는 말이 파이노의 중간태입니다. 뭐냐면 별이 스스로를 드러내 보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천사가 동방 박사에게 나타났다. 여기에서도 파이노의 중간태가 사용됩니다. 천사가 스스로를 동방 박사에게 드러내 보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이노메논이란 무엇이냐면 자신을 내보여주고 있는 그것, 이게 이제 문자적인 의미죠. 그래서 현상학이 말하는 현상, 현상학이 추구하는 현상, 앞에서 말한 사태라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현상이란 무엇이냐면 어떤 사태가 자신을 그 자체에서 내보여주는 것, 그것이 현상인데 그 현상에 우리가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느냐, 이게 현상학의 1차적인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잘 들으면은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철학사의 영향, 서구 학문의 영향에 의하면 어떤 사태가 그 자신을 그 자체에게 내보여주는 것,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되냐면 우리가 경험하든 말든 관계없이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 이런 식으로 생각되기가 쉬워요. 그게 아닙니다. 그건 현상학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떤 사태가 자신을 그 자체에서 내보여 준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본 것인데 보고 나서 생각해가지고 재구성한 것 또는 보고 나서 왜곡한 것이 아니라 본 바로 그것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근원적인 경험에서 파악된 거예요. 본 거든지 들은 거든지 느낀 거든지 냄새를 맡은 거든지 맛을 본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우리가 어떤 대상과 닿잖아요. 그죠? 대상을 인식한 대상과 가서 닿았는데 그 대상과 가서 닿은 우리의 인식의 가장 원초적인 그 가장 낮은 지점, 처음 만난 그 지점, 그 지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난 그 지점에서 어떤 사태가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내보여 준 바로 그거, 그게 바로 현상입니다. 거기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철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철학의 출발점은 이성을 통해서 파악된 어떤 것, 그건 이성이 가공해낸 거라는 거죠. 거기에다 철학을 세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는 어떤 대상을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대상은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그 경험의 가장 밑바닥으로 가서 가장 근원적인 경험, 가장 원본적인 경험, 그것으로 파악된 것, 거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거기로 왜 돌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그 질문은 하지 마시고요. 그게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현상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 어떤 사태가 자신을 그 자체에서 내보여주고 있는 그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는데 사실은 아닌 것일 수도 있죠. 그 자체로 나타내보고 있는 것처럼 착각되는 것 또는 잘못 나타나는 것 이런 것일 수도 있죠. 그런 두 가지 뜻으로 다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현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현상이라는 말은 두 번째 의미에 가까워요. 서양 철학서에서 현상은 본질과 현상이었잖아요. 본질적이지 않은 것, 겉으로 나타난 그림자에 불과한 것, 플라톤 이후로 현상은 본질적이지 않은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반대, 본질이에요. 본질. 현상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현상은 그 현상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1번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현상학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오해가 생겨나는 거죠. 우리 현상 그러면 주로 2번에 가까운 의미로만 알고 있다 보니까 현상학이라는 말을 처음부터 오해하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좀 더 이제 기초적인 이야기를 후설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하이데거와 메를로퐁티를 비교해가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상이 그 자체에서 스스로를 내어 보이고 있는 바로 그 현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수 의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후설은 말합니다. 어떤 대상이 이성의 반성 작업으로 가공되기 전에 원본적으로 순수하게 순수 의식에 주어진다는 거죠. 그것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철학을 시작해야 한다 하고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순수 의식의 사태가 주어진다. 원본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대로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보면 수동적인 인식인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경험주의는 그렇게 말합니다. 경험주의에서는 인식이란 우리는 그냥 백지 상태와 같아서 그냥 어떤 대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대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가장 모범적인 인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입견들을 다 버리고 우리를 백지 상태로 만들어서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이제 경험주의가 말하는 것이고요. 현대 성서학의 이상도 그거죠. 성서학이 말하는 엑세제시스, 주석이란 내 생각 다 집어넣지 말고 에이세게시스 하지 말고 본문이 보여주는 그것만 받아들여라. 우리는 백지와 같은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현상학은 그거 아닙니다. 현상학은 그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더 설명하겠습니다. 현상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지향성이라는 개념입니다. 현상학의 아주 독특한 개념이고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후설이 의식의 본질을 연구해 왔어요. 의식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원본적인 경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고 의식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의식이란 언제나 그 무엇에 관한 의식이라는 거예요.
대상이 없는 의식이란 없더라. 우리가 의식한다 그랬을 때는 항상 무엇을 의식하는 거죠. 의식은 항상 무엇에 관한 의식이고, 그렇다면 대상은 그 의식의 지향적인 상관자인 거죠. 그러니까 의식이 없이는 대상이 있을 수 없고 대상이 없이는 의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이 먼저다 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향성이란 의식이 대상과 맺고 있는 상관관계, 이게 지향성이에요. 매우 단순한 개념이죠. 이게 뭐가 이렇게 대단한가? 그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현상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지향성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대단한 개념인지를 깨닫게 돼요. 자,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지향성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는, 인식하게 되는 또는 경험하게 되는 작용을 가리켜서 노에시스라고 말하거든요. 노에시스를 통해서 진료가 노에마가 됩니다. 여기에는요, 근본에는 칸트의 틀이 있어요. 여러분들 칸트의 철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다 아시죠? 칸트의 철학을 죄송합니다. 그 칸트의 인식론을 도올 김영옥이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붕어빵의 비유를 설명을 했는데, 우리 눈앞에 물병이 하나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여기 물병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건 물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언가가 우리에게 감각되잖아요. 시각을 통해서 감각되는데, 우리에게 감각되는 것은 무형의 진료가 감각된다는 겁니다. 마치 붕어빵의 밀가루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붕어빵의 밀가루를 붕어빵 틀에 놓고 찍어내면 붕어빵이 나오잖아요. 그 붕어빵 틀이 우리 의식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성에 12가지 범주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형식이 있어서 처음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형의 진료를 감각하는데, 이 감각된 진료가 우리의 오성과 시공간 형식의 그 틀 속에 들어가서 붕어빵으로 만들어져 나온다는 거지. 우리가 경험한 건 밀가루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기는 붕어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에게 있어서는 완전히는 아니지만 여전히 주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은 주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여기에 시간과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개의 시간과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진료를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 속에 넣어서 인식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은 우리 의식 속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야. 선언적인 틀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칸트가 말한 거였는데, 후설이 그 칸트의 형식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데요. 그런데 후설이 인식하는 거는 얘기가 달라요. 우리한테 인식되는 거는 물병 그대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기 진짜 물병이 있는 거예요. 여기 물병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물병을 본다 그래서 이게 물병으로 바로 인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병을 물병으로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비유하자면, 눈앞에다가 딱 들이대면 딱 들이대면 이거 뭐야? 보면 물병이구나 하고 알게 되죠. 이게 뭐야? 이게 물병이구나. 지금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모든 것을 보면서 물병이구나. 아는 진료고 물병이구나가 노에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해서 노에시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물병을 물병으로 내가 파악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주체의 능동적인 인식작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주체의 능동적인 인식작용에서 무엇이 작용하느냐 하면 지평이라는 것이 작용합니다. 먼저 지평에 앞서서 생활세계를 설명을 하면은요, 현상학은 의식에 직접 주어지는 원본적인 경험, 인식 경험을 중요시하잖아요. 그렇게 경험된 것의 총체가 바로 생활세계예요. 생활세계란 우리 밖에 적이 어디 존재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인식의 원본적인 경험으로 주어진 그 세계가 생활세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우리가 세계 그러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건 생활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성에 의해서 가공된 세계라는 거죠. 공간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공간 그러면은 어떤
이 지점 그럼 여기는 위도와 경도와 고도에 의해서 좌표가 딱 결정되어 있는 어떤 이런 공간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뉴턴이 말하는 절대 공간. 그런 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간을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한 공간을 이성적으로 가공해낸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거 말고 우리에게 직접 경험된 그 공간, 그것이 생활 세계 안에 있는 공간입니다. 이게 이제 생활 세계인데 이 생활 세계가 우리에게 지평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컵이라는 물체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원통형의 뭐 한 15cm 정도 되는 투명한 컵으로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컵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갈색의 뭐 커피가 들어 있고, 이걸 우리가 여기 커피가 들어 있는 그 유리컵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원통형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입체에 대한 지평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거죠. 무슨 삼각뿔, 구, 평면, 뭐 사각형, 뭐 여러 가지 도형이 우리 안에 이미 다 입력되어 있어서 그 지평 속에서 이거를 원통형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물체가 커피다 하고 우리가 인식한단 말이에요. 이게 반드시 커피일 법은 없잖아요. 이게 무슨 이게 쌍화차일 수도 있고 무슨 칡즙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이걸 커피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수많은 음식에 대한 또는 차에 대한 지평이 우리에게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투명하다, 이게 뭐 노란색이다 빨간색이다 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색깔의 지평이 형성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평들이 있어요. 모양의 지평, 색깔의 지평, 냄새의 지평, 음식의 지평, 다양한 지평들이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컵이라고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지평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해석학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이에요. 해석학적 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처음에 딱 봤을 때 이거 커피구나. 마셔보면 커피가 아니라 칡즙이구나. 이거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 이제 처음에 현상학과 서사공간 최경환 연구원님이 딱 봤을 때 50페이지 이론이 담기고 뒤에 한 200페이지 성서 해석에 담긴 책이겠구나 한 인식을 하고 읽으신단 말이에요. 읽어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 선입견이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입견이 있어야 인식하는. 이쪽으로 빠지면 안 돼 지금 이거 얘기할 때 아니니까. 어쨌든 다 잊어버리고. 나의 존재에 앞서서 생활 세계가 지평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인식이 가능한 거죠. 자, 이게 지금 공간에서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위해서 그 생활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방법적인 절차가 필요한데, 그 생활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환원입니다. 돌아간다는 말을 쓰는 것은 우리에게는 과학적 인식이 너무나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실증주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과학적 세계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많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서 생활 세계로부터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 이렇게 후설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는 걸 환원이라고 하는데, 돌아가기 위해서는 판단 중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판단 중지란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괄호를 치는 겁니다. 선입견을 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동일한 대상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을 보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미학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목이 말라서 무엇이든지 마시고 싶은 그런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화가 나가지고 던질 것이 필요한 사람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물체가 전혀 다르게 파악될 수 있죠. 어떤 태도, 이 태도의 문제입니다. 어떤 태도로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건데,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자연적 태도가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자연적 태도는 과학적 세계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어떤 객관적인 세계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존재할 것이다 하고 전제하는 거죠.
그 생각에 괄호를 치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씻어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씻어버릴 수는 없어요. 경험주의자들은 씻어버리라 그럽니다. 동굴의 우상, 극장의 우상, 시장의 우상, 또 하나 무슨 우상 있죠? 4가지 우상. 씻어버려라 이렇게 말하는데 현상학은 씻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괄호를 쳐라. 잠깐 유보하고 생활세계적 태도로 바라봐라. 그래야지 생활세계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생활세계적 태도를 바라볼 때 하이데거는 그래서 인간을 생활세계적 태도로 바라보면 인간은 세계 내 존재이고요. 세계 내에 있다는 이야기는 세계 단지 인사이드 월드가 아니라 세계와 친밀한 관계 속에 존재한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사물은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서 도구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공간을 2가지 관점으로 대별하면 자연적 태도로 공간을 바라보면 그것이 바로 범주적 공간이고 생활세계적 태도로 공간을 바라보면 그것이 바로 실존적 공간이에요.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을 읽으면 수많은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그 용어들 가운데 많은 부분은 자연적 태도와 생활세계적 태도를 구별하는 거예요. 자연세계적 태계로 사물을 바라보면 사물의 양태가 눈앞에 있음으로 나타나고 생활세계적 태도로 바라보면 손 안에 있음으로 나타난다. 생활세계적 태도로 바라보는 것은 둘러보는 것이고 자연적 태도로 바라보는 것은 바라보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눠서 설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얘기냐 하고 오리무중에 빠지기 쉬운데 많은 부분이 2가지를 이제 구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신체입니다. 후설이 의식을 얘기해서 순수 의식을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인간은 신체는 없고 의식만 가진 존재인 것처럼 신체는 배제해버려야 되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이 쉬운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사고를 전개하다 보니까 하나씩 해결하다 보니까 일단 의식을 얘기한 것이고 인간의 의식은 신체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신체를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 신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볼 수가 없어요. 객관적인 대상이라는 것은 어느 방향에서 보든지 동일한 것이 객관적인 것인데 인간은 어느 방향에서든지 볼 수가 없는 존재이잖아요. 객관적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뉴턴의 절대 공간에는 중심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에는 앞뒤, 방향, 앞뒤, 좌우, 위아래 방향이 있고 중심이 있죠. 그 중심이 누구겠습니까? 나의 신체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후설의 신체 논의가 공간 개념의 중요한 하나의 인식의 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를로 퐁티는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지각의 현상학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지각이란 무엇이냐면 신체와 의식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겁니다. 몸과 정신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 그게 지각이에요. 그 지각의 최상부에 지성적인 작용이 있고 최하부에 본능적인 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향성이라는 개념이 메를로 퐁티에게서 이제 아주 상세하게 놀랍게 발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아까 지향성, 그러면 이제 인식 차원에서 얘기하니까 생각으로만 이야기하기 쉬운데 감각에도 지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감각에는 대상이 있죠. 그렇죠? 모든 감각에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이 지향성을 갖는 거예요. 감각된 것을 우리가 인지하죠.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지평이 있기 때문에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감각이 그 자체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감각이 해석돼야지 인식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배고픔. 우리는 안 먹으면 배가 고프죠. 그럼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픈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아기들은 자기가 배가 고픈 건지 배가 아픈 건지 그냥 불편한 건지 모르고 그냥 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험이 쌓여가면서 어떤 종류의 통증이 뱃속에서 일어나면 이건 배가 고픈 거구나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우리가 배가 고프다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감각의 지평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메를로 퐁티는 감각장이라고 부릅니다. 지평이라는 말 대신에 지평은 영어로는 horizon이고 장은 field거든요. 메를로 퐁티는 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감각도 소통과 의미 작용이라는 거. 감각에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배가 고프다, 좋다, 나쁘다, 또 뭐 크다, 작다 의미가 있잖아요.
감각의 의미와 소통작용이 나타나고 감각장이 있다는 거고요. 운동에도 지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움직임, 몸의 움직임에는 목표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움직임을 공간과 관련해서 설명을 합니다. 뒤에 가서 시간이 되면 좀 더 설명하도록 하고요. 머리가 지금 너무 이렇게 쥐가 나고 있죠? 한 5분만 쉬었다가 하죠. 네. 자,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 현상학의 논의가 대체적으로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짐작은 되시죠? 예, 예, 그냥 짐작만 하고요. 예, 그럼 이제 공간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럼 도대체 현상학이 말하는 공간이란 무엇이냐? 예, 대별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이제 현상학에서는 사물을 바라보는 자연적 태도와 생활세계적 태도를 구분하는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연적 태도로 바라본 공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수학적 공간 또는 뭐 유클리드 공간, 뉴턴의 절대 공간, 뭐 물리적 공간, 뭐 이런 식으로 배우는 우리가 과학을 통해 배워온 그런 공간이 바로 범주적 공간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는 객관적 공간이라고도 하고 추상적 공간이라고도 하고요. 왜 추상적 공간이라고 말하냐면 그 공간 자체가 추상화된 공간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물리적 공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물리학의 공간이니까 특히 뉴턴 물리학의 공간이 되겠죠. 뭐 아인슈타인 물리학의 공간도 역시 뭐 실존적 공간은 아니죠. 범주적 공간에 가깝죠. 그런가 하면 생활세계적 태도로 바라본 공간이 실존적 공간입니다. existential space 또는 사라진 공간, 영어로 말하자면 lived, live, 살다는 말은 자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만들 수가 없는데 그래도 가장 이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는 말이 lived라는 어색한 표현이라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문법에 틀리다고 사용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에 사라진 공간, 또 생활 공간 또는 지각된 공간 이런 것들인데요. 그거를 이제 볼로브라는 사람이요. 제 책의 제 2부에 처음으로 나오는 인물인데요. 거기서부터 독서를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볼로브가 앞에 1장에서 다룬 현상학자들과 그 뒤에 이루어질 공간 이론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철학적입니다. 그래서 1장에 넣어도 괜찮을 만큼 그분 자신이 철학자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공간 이론을 집중적으로 체계화시켰어요. 그래서 볼로브부터 읽고 앞을 읽으셔도 관계없습니다. 볼로브가 하이데거가 범주적 공간과 실존적 공간으로 구별한 것을 수학적 공간과 체험된 공간으로 구별했는데요. 수학적 공간은 뉴턴의 절대 공간이고 유클리드 기하학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의 특징은 균질성과 등방성입니다. 이 공간에는요, 중심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 우주의 중심이 어디겠습니까? 물론 전통적으로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매우 지구 중심적 사고 방식이죠. 전 우주를 놓고 볼 때 중심이 없거든요. 우주에는. 또 뭐 어느 지점이 어느 지점보다 우월하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모든 공간의 모든 지점은 균질한 겁니다. 그리고요, 공간에는 방향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입니까? 우리가 있을 때는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지만 저 반대편에 남미에 가면 여기가 아래고 여기가 위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구에 붙어 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지 우주 공간에 나가면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원래 위아래 앞뒤 왼쪽 오른쪽 이런 거는 절대 공간에 없는 거예요. 등방성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공간 그러면 좌표가 떠오르잖아요. 평면은 X축, Y축, 거기다가 Z축이 더하면 이제 공간이 되잖아요. 그런 축이 어디 있겠지. X축, Y축, Z축이 어디 있겠지 하고 생각하는데 그런 좌표가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겠습니까? 우리가 편의상 만드는 거지. 모든 좌표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등방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수학적 공간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공간인가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공간에는 중심이 있잖아요. 네.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공간이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공간에는 좌표계가 있잖아요. 여긴 앞이고 여긴 뒤고, 네. 여긴 오른쪽이고 왼쪽이고, 네. 그 다음에 지점마다 질적인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이 여기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전에 오신 분도 있었겠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에게 있어서 이 공간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공간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한번 왔다 가심으로 인하여서 이 공간은 나에게 질적으로 다른 공간이 되죠. 공간 지점마다 질적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간에, 뉴턴의 절대 공간에는 통로, 경계선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통로가 있습니다. 항상 다니는 대로 길이 따로 있죠. 길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경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는 공간은 유한 공간으로 주어져서 무한 공간으로 확장됩니다. 어린 아기가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공간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같이 중립적이지 않아요. 공간에 좋고 나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실제로 있죠.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옛날 부대 쪽으로 오줌도 안 넣잖아요. 거긴 악한 공간이잖아요. 공간에 가치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의미가 부여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공간에 가면 가슴이 아슬하게 몰려오는 옛날 뭐 고향이라든지 모교라든지 있잖아요. 어느 공간에 가면 괜히 기분이 나빠진다든지 의미가 있고, 그래서 공간이 인간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저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거지.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공간 아니냐 이거죠. 이 공간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간 경험을 토대로 그것을 추상화해 놓은 것이 이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사실은 볼로브 앞에 서술한 학자들, 뒤에 서술한 학자들, 모든 철학자들의 뭐 이론가들의 공통점을 모아놓은 그런 이제 좌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하이데거는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느냐면요. 하이데거는 도구 개념을 통해서 공간 개념을 발전시킵니다. 사물은 그냥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인간과 관계를 통해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도구라는 건 뭐 필기 도구, 뭐 무슨 뭐 식기 뭐 이런 것만 도구가 아니라 모든 사물이, 예를 들어서 컵도 도구이고요. 그 다음에 신발도 도구이고요. 기호도 도구이고요. 집도 도구이고요. 뭐 커튼도 도구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구라는 쓰임새는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모든 사물은 우리에게 도구로 존재한다는 거죠. 도구들은 제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방에서 쓰는 모든 물건들은 제 자리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정돈 잘하는 사람과 못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정돈 잘하는 사람에게는 도구들이 제 자리를 가지고 있고, 정돈을 못하는 사람은 도구들이 제 자리를 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랑 제 집사람을 비교해 보면요. 저는 MBTI에서 J 성향이 계속 강해가지고 뭘 정리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이고, 우리 집사람은 정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책이 있던 자리에 안 꽂혀 있고 옆에 앉아 있으면 절대로 못 찾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잘 찾아요. 책장에 꽂혀져 있는 A4지 한 장도 찾아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공간 개념이 없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공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나와 다른 도구적 공간에 살고 있는 거지. 그런 공간입니다. 사물과 우리의 관계에 의해서 사물이 어떤 자리에 따라 배치되잖아요. 그 사물이 그 배치되도록 주어져 있는 그 자리, 그걸 가리켜서 방역이라고 합니다. 이 방역이 일종의 공간 지평인 거예요. 이런 지평에 의해서 공간이 이제 형성되는 거죠. 세계가 우리에게 인식 지평으로 주어지는데, 이 세계 안에는 공간이 본질적으로 함께 열어 밝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이데거는 또 다른 방식으로 거주를 통해서 개념을 발견하는데요. 공간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거주를 통해서.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공간이 다 의미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거주를 통해, 물론 거주라는 것은 와서 공부하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친구랑 만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인간의 거주를 통해서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건축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이란 공간 안에 무엇을 짓는 행위가 아니라 공간을 만들어내는 행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공간과 구별해서 장소라고 말합니다. 예, 사물을 통해서, 도구적 사물을 통해서, 그리고 거주와 건축을 통해서 장소들이 만들어지고 그 장소들에 의해서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공간 안에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의해 장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 의해서 공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이데거가 설명을 합니다. 메를로-퐁티는요, 주로 하이데거는 우리 밖에 있는 생활 공간들에 관심을 갖는다면 메를로-퐁티는 그 공간에 대한 관심을 우리 안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막 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못 치죠. 네. 물론 치시는 분도, 음악 공부하시는 분은 하시겠죠. 네. 악보가 앞에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 악보가 손가락의 위치로 바뀌어가지고 자동적으로 나타나잖아요. 네. 이 악보가 공간으로 변화되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신체 도식이라고 부릅니다. 신체 도식이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체에 대한 어떤 암묵적인 3차원 지도가 명료한 의식으로서가 아니라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린 피아노는 못 치지만 밥은 잘 먹잖아요. 보지 않아도 잘 먹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 공간에 대한 신체 도식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또 운동도 마찬가지죠. 운동마다 일정한 방향으로 몸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 몸이 적절한 공간으로 움직여야지 운동이 제대로 되잖아요. 특히 뭐 테니스 같이 세밀한 운동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통해서 이제 신체 도식이 형성되고 이 신체 도식은 물론 이제 아기들은 없죠. 아기들은 자기 하고 싶은 행동 마음대로 못하고 짚지도 못하고 가고 싶은 방향으로 몸을 정확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근데 성장 과정을 통해서 신체 도식이 형성되어 나간단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신체 공간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신체 공간은 단순한 어떤 입체 지도랑은 좀 달라요. 이건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관절의 움직임 또 어떤 근육의 팽창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암묵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신체적 지도가 그려져 있는 거. 이게 신체 도식을 통해서 신체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이 신체 공간과 외부 공간이 우리 앞에 미리 열려 있어서 지평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특히 운동의 지평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를로-퐁티는 이 신체 공간에 집중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체험된 공간, 실존적 공간이 수학적 공간 또는 범주적 공간보다 그걸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고 실제로 이쪽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실험적 자료들을 통해서 입증을 해냅니다. 심리학과 정신분석학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메를로-퐁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서사공간 해석 관점을 이제 만들어 본 겁니다. 그 네 가지가 첫 번째는 중심. 중심은 여러 사람들이 얘기해요. 볼로브와 엘리아데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중심을 통해서 세계가 창조됩니다. 아까 세계축 말씀드렸죠. 중심축이 세워짐으로써 그곳으로부터 비로소 그 전까지는 그냥 균질한 공간이었는데 중심축이 창건됨으로써 공간의 균질성이 깨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세계가 창조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여러 종교, 여러 원주민들의 문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그 엘리아데가 이제 종교학 연구를 통해서 발견했고 그걸 현상학적으로 기술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안에도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이제 누가행전의 서사 공간을 읽는 중요한 해석 관점으로 하나 사용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간의 이미지 또는 위상학적 구조라고 불리는 것인데 공간은 장소와 통로와 영역이라는 이미지 또는 위상학적 구조를 가지고 그런 구조를 가지고 형성된다는 겁니다. 장소란 생활 공간입니다. 활동 공간, 생활 공간은 포괄적인 개념이고 행위 공간, 행위 공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여러 장소들이에요. 집, 학교, 교회
이런 세미나룸, 뭐 커피숍, 뭐 놀이터, 뭐 이런 우리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 행위 공간이 장소들이고요. 장소는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장소들이 존재하죠. 그러면 장소와 장소의 연결이 필요하겠죠. 그것을 연결하는 것이 통로입니다. 장소들이 있고 장소들이 통로로 연결되고, 통로는 물론 직선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뭐 비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통로가 구성되겠죠. 장소와 통로가 있고 그 장소와 통로의 배경으로 존재하는 것이 영역이고,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영역 밖에도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하죠. 성경에 보면 오이쿠메네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이쿠메네라는 말을 이제 세계, 성경에서 세계라 그럴 때 오이쿠메나라 그럽니다. 누가복음에 전 세계, 오이쿠메네를 영어로 번역하면 inhabited world, 사람이 거주하는 세계, 그런 뜻이 현상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제 성서 해석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행전에서 각 나타나는 예루살렘이라는 장소, 성전이라는 장소, 빌립보라는 장소, 뭐 데살로니가라는 장소, 이런 장소들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겠고, 장소와 장소 사이에 통로가 이루어지는 거죠. 특히 통로는 이제 출애굽 이야기, 출애굽 사건들은 통로에서 벌어지잖아요. 장소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통로가 중요하죠. 그래서 통로는 어떨 때는 장소와 장로를 연결하는 기능만 갖지만 어떨 때는 통로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게 이제 출애굽 이야기 같은 것이고요. 사도행전도 잘 관찰해 보면, 누가행전도 잘 관찰해 보면 통로가 중요한 공간 구성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영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행전을 보자면 로마 제국은 처음에는 배경으로, 영역으로 출발해서 나중에는 장소로, 전경으로 드러나게 되는 이제 이런 구조들을 이제 읽어낼 수 있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공간이 구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소의 정체성 또는 장소감. 우리가 이 장소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첫 번째는 동일시. 여긴 내 집이야, 내 공간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런 공간이 있는가 하면 비동일시. 이거는 불편한 거죠. 예를 들면 나는 여기가 타향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의 처지, 비동일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노래를 부르라 그러는데 이 타향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거긴 나에게 장소가 아닌 거예요. 비동일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역동일시. 이거는 이제 에드워드 사이드가 쓴 오리엔탈리즘이 역동일시의 가장 좋은 사례인데, 서구인들이 자신들을 우월한 주체로 등장하기 위해서 서구 밖의 사람들을 열등한 주체로 상정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 서구인들은 이성적이고 그 사람들은 감정적이고, 이성은 감정보다 열등한 거였죠. 근대 시대에. 그 다음에 서구인들은 남성적이고, 오리엔트의 사람들은 여성적이고, 역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이런 사고가 있었고, 여기는 밝고 거기는 어둡고, 또 여기는 이성적이고 거긴 종교적이고, 뭐 이런 식의 해가지고 어떤 열등한 주체를 구성함으로써 그거보다 우월한 주체로서 나를, 실제로는 안 그러면서 유럽 안에 얼마나 많은 불합리와 전쟁과 그 어둠과 많았습니까? 근데 열등한 주체를 그려냄으로써 자신을 우월한 주체로 그려내는, 이제 이게 역동일시입니다. 여기 현실과 다른 어떤 장소를 상정함으로써 그것과 대조되는 장소로서 이 장소를 경험하게 되는 이런 세 가지 이제 동일시의 과정이 있다. 여기에도 뭐 바슐라르나 투안이나 렐프나 로즈 같은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 논의에 작용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르페브르. 르페브르가 이제 공간의 생산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공간의 생산이 크게 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공간 실천. 도로를 만들고 건물을 세우고 공장을 세우고 집을 세우고 하는 이런 공간 실천을 통해서 도로가 만들어지고, 공간이 만들어지고, 두 번째는 공간 재현. 그것을 이제 설계도로 그려내고 도시에 대한 어떤 설명을 품고 정책이 수립되고 하면서 이제 도시가 공간이 개념화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가려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도시 건설에 의해서 밀려난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려난 사람들이 다시 그들이 본래 경험했던 생활 공간을 그 도시에서 회복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슬럼가가 형성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간의 생산에서 분석했는데, 거기에서 그 이제 밀려난 사람들이 지배자의 공간을
자기의 공간으로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을 가리켜서 재전유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르페브르는 거기에서 어떤 저항적인 의미를 이제 찾아내려고 하는데, 예, 고공간 생산세 이 계기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과정에 현상학적인 개념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연결해서 공간 재전유. 그래서 공간을 재전유했다는 것은 어둠의 권세에 넘어가 있는 공간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내는 과정이죠.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이래서 이런 네 가지 틀을 가지고 누가행전 전체의 이야기를 읽어보고자 했습니다. 자, 정신없이 설명을 해가지고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이해가 안 되셨으면 정상입니다. 일단 제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